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법인과 개인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만여 건의 도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2천여 건이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구상공회의소가 개인이나 기업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생법원을 대구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는데요. 이 회사행위나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은 서울과 대구, 수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 법인 회생 평균 처리 일수가 29.2일로 전국 평균 50.5일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빚을 내서 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잠재적 파산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재기를 돕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줄일 수 있는 회생법원 도입, 정치권과 관계기관이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월 8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해지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은 최저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예천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천군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련 12개 기관이 산사태 피해 방지 재난 원인 조사반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7월 극한오후 때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인데요. 자연현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사태일지라도 선제적인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는 오늘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조사반과 협업기관 전체가 참여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이들 기관은 현장 조사를 통해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과 대피체계, 대피시설 등을 함께 살펴보고요. 기상위기에 대응한 개선 과제를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산사태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더욱 면밀히 살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7월 사흘간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예천에서는 주민 15명이 사망했고 실종자 2명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실종된 2명은 모두 벌방리 주민으로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오늘로 5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25.8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고요. 낮 기온도 26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산업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는 바이오 기술 더 나은 내일로를 주제로 내일까지 포스코 국제관에서 진행되는데요. 어제는 루크리 하버드 의대 교수가 기조 연설을 통해 K-바이오테크놀로지 비전을 소개했고 경상북도와 포항시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14개 기관과 기업이 동물용 의약품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개막 둘째 날인 오늘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는 국내외 투자사들이 참여하는 투자수출 상담회가 열리는데요.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투자 상담 등을 지원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엑스포를 기반으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 핵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면서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는 전략인데요. 철강도시 포항은 앞으로 2차 전지와 수소, 바이오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바꿔나가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백로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며 아침 저녁 공기가 부쩍 선선해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떨어졌고요. 낮 기온도 최고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4.9도, 습도는 66%, 체감 온도는 25.8도입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와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보통이더라도 햇볕에 두세 시간 내외 노출 시 피부 화상 위험이 있으니 외출 시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에서 북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도서지역 울릉도 주민들의 문화예술 목마름에 단비가 되어줄 반가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울릉군이 지난 6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도자기 울릉도를 담다를 개강했는데요. 본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울릉군이 주관한 문예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오는 11월 18일까지 한마음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흙을 재료로 머그컵, 접시, 화병 등 다양한 생활 소품들을 제작하고 작은 전시회를 통해 성과물을 공유함으로써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향유 기획까지 마련할 예정인데요. 특히 도자공예는 그동안 울릉군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탓에 신청 접수 시작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접수가 마감되고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울릉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을 통해 군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힘쓰겠다며 문화가 숨쉬는 울릉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렬 세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예, 최근에 기획조정부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를 73년 만에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73년 만에요? 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로 상속세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만큼 내는 유산과세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네. 앞으로는 받는 만큼 세금을 내는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유산과세와 취득과세의 차이, 그리고 세법이 개편될 경우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속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상속세는 인간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최근에 몇몇 국가에서는 재산을 취득할 때 소득세를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네. 상속세는 실질적인 세금의 수입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속세가 전체 세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로 미비하지만 부의 분산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정책적인 의미에서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회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금이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의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돌아가신 분의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든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관계없이 세금이 똑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유산을 줄이기 위해서 사망 전에 자녀들의 명의로 재산을 분산하고 그래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많은데요. 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망일로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나 사망 전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 인출이 많은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남긴 유산에 모두 포함을 해서 유산으로 확정합니다. 여기에 배우자나 자녀의 수에 따라서 최소한의 공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금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미리 재산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납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미리 받은 재산이 그럼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모아놓은 총 유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네. 미리 받은 재산도 돌아가신 분의 유산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와, 그러면 상속세가 개편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상속세가 개편이 된다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득하는 유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얼마의 유산을 남겼는지보다 각각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구조로 바뀌게 되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이미 재산을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는 취득과세 유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편되는 상속세는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받으면 많이 내고 적게 받으면 적게 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법이 같아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두 세법 간의 충돌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현재 상속세 제도에서 취득과세로 개편이 되면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는 세율의 적용에서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보면 최소 10%부터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유산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되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인 부모가 30억 원을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재 제도에서는 30억에 대한 40%의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세금의 부담은 약 10억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개편 후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자녀 3명이 30억의 유산을 각각 10억씩 취득하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20%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총 부담세액은 3명의 세금을 합해서 7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가 개편이 되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재산이 분산되어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제도보다 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취득과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재산 수준이 30억에서 50억 정도의 규모가 상속세 절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또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입장도 있을 거잖아요. 네. 개편하자는 입장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일단 유산과세 방식을 그대로 지지하자는 이유로는 먼저 개인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재산의 관리와 운용을 믿고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과 같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이전될 때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상속세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세되지 않았던 세금을 후불로 정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정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취득과세 유형을 지지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겠죠? 네, 가장 큰 이유로는 세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응능 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방식에서는 30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에게 10억씩 나누어주는 경우와 10억 원의 재산을 자녀 1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네. 자녀가 받은 재산은 두 경우 모두 10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부모의 재산이 30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3명이 있는 집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한 만큼만 세금을 내는 취득과세 방식은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같은 재산에 같은 네.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 현재 제도보다 더 공평하게 과세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과세의 경우에는 재산을 여러 명에게 나눠 줄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추가적인 장점도 있을까요? 네, 취득과세의 경우에는 유산을 여러 명에게 나눠줄수록 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 절세의 효과를 위해서 자녀들 간의 공평한 재산 분할을 유도하게 되어서 한 사람에게만 유산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아들, 딸 모두에게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증여세는 이미 취득한 만큼 세금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을 막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속세는 어떻게
그 선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네. 미국, 영국, 덴마크 총 4개 국가뿐이고 오. 그 외에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등은 20개국 정도는 모두 취득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그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는 근본적으로 개인별로 받은 유산에 맞는 공평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선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상속세를 개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나요? 네, 먼저 국세청의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방식은 상속세를 부과할 때 돌아가신 분 한 명의 재산만 확인하면 되지만 개편 방식은 자녀들이 각자 받은 재산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국세 행정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상속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편을 할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재산을 위장으로 분할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즉시 파악해서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감면이나 공제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고 취득과세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이 더 많아지긴 하는군요. 맞습니다. 개편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도 있나요? 네, 상속세와 관련된 다른 법과의 조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편이 된다면 자녀들 간의 재산이 언제 어떻게 분할되는지가 중요해지는데요. 예. 세법에서는 상속세 신고를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지만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확정되는 시기가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먼저 과세를 하고 추후에 상속인 개인별로 실제로 받는 재산이 확정되면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획재정부에서 이 상속세를 유산과세에서 취득과세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배경과 그 개편 후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습니다. 예, 최영렬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22분) 지났습니다. KBS 대구에서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TV 공개홀에서 100세 건강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만성 콩팥병과 위장관 질환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리는데요. 박나연 리포터가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에 직접 가서 강의를 진행하는 분들 먼저 만나고 왔다면서요? 네, 먼저 이번 주제인 만성 콩팥병과 위장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질환은 인구 고령화와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환자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빠르게 콩팥 이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단 증상이 따로 있진 않았고 검진에서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들어서 신장내과를 찾았습니다. 일단 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받았습니다. 이제 만성 콩팥병 가능성을 이제 설명드렸고 3개월 뒤 검사에서 비슷하면 최종 진단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치료 잘 받고 음식 관리나 운동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초기에는 이제 증상이 안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꾸준히 검진을 받으면서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다른 분들도 검사와 검진을 이제 꾸준히 받으시면서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으실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콩팥에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콩팥은 기능의 50%를 상실할 때까지도 별다른 이상 신호가 없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초기 증상으로는 야뇨증과 식욕 저하, 피로, 무기력 등이 있지만 콩팥 질환에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신장내과 김성규 교수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만성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3개월 이상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지속되거나 콩팥 기능에 관계없이 단백뇨, 혈뇨가 있다든지 T에서 콩팥의 모양이 자체가 이미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만성 콩팥병에 해당합니다. 주요 원인이 자체가 당뇨와 고혈압인데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당뇨, 고혈압 환자들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이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게 되면서 이런 콩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들도 좀 더 많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 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를 잘 조절하시게 되면 콩팥 기능을 좀 더 천천히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합병증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라든지 그로 인한 사망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싱겁게 드시는 거겠고요. 약제 사용은 꼭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 상의를 하고 사용하시는 고, 간혹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약제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병이 증상이 잘 나타나지가 않고 그게 만성화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중요하겠고, 특히 국가 검진 같은 경우에도 콩팥 기능과 혈뇨를 포함한 요 검사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당뇨, 고혈압이 있는 경우 지금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음식을 싱겁게 먹고 또 약물을 남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위장관 질환은 또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위장관 질환은 비교적 증상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구토와 소화불량, 속쓰림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화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도 원인이 돼서 젊은 환자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위장관 질환은 부위와 기능의 문제에 따라 다양한 질환으로 구분돼 있는 만큼 빠른 검진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소화기내과 조형우 교수에게 들어보시죠. 위장관 질환은 이제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렇게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소화기 내과에서는 내시경이나 CT와 같은 검사를 통해 질환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상부 위장관 질환과 하부 위장관 질환으로 나눠서, 상부 위장관 질환은 식도, 위, 십이지장 까지 보통 말을 하고, 하부 위장관 질환은 소장, 대장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흔히 겪는 증상으로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설사, 변비, 부역 구토와 같은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요즘 들어 고령화가 진행하고 있고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있다는 것, 검진으로 위내시경 또는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받는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와 내시경 시술 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고, 식도염이나 위염, 위궤양과 같은 질환은 약물로 치료할 수 있고,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과 같은 질환은 내시경 또는 수술로 절제를 해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나쁘다고 하는 것들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짠 음식, 매운 음식, 술, 담배, 스트레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위장관 불편감이 느껴지거나 몸에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내시경과 같은 검사를 받아보시고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장관 질환은 현대인들의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 이런 거 망가지는 거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네. 그만큼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생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검진이라고, 주기적인 검진이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KBS 대구 TV 공개홀에서 만성 콩팥병과 위장관 질환에 대한 100세 건강 강좌가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박나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이남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경북 지자체장들이 줄줄이 구속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네, 경북 지역의 22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4곳이 선거법과 수뢰 혐의로 줄줄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네, 가장 최근 사례로 김충섭 김천시장이 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8월 31일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선 8기 경북 지역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경북의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돈을 주고 대리투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검찰이 박 시장에 대해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와 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앞서 지난 7월 20일에는 대구지법 영덕지원이 금품 수수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3명의 자치단체장이 구속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지역 정가에서도 이들 단체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행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어서 네.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경북 지역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곳은 어딘가요? 네, 무엇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충섭 김천시장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김광열 영덕군수 지역입니다. 법조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상당한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천시는 일단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서 홍성구 부시장 체제로 전환키로 했지만 시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그러나 역대 공직선거법 관련 1심 판결 결과보다 중한 항소심 판례도 없지 않았던 터라 섣불리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주수 의성군수도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죠? 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서 말한 지자체장들과 달리 지난 2017년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운신의 폭은 넓어졌지만 함께 기소됐던 전 의성 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서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당장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인 22대 총선 출마 후보군 중 공석 가능성이 있는 자치단체장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김천시를 제외하면 영주, 의성, 영덕 등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근 지자체와 섞여 있으므로 총선 출마보다는 지자체장 선거를 치르는 게 한층 수월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일부 총선 후보군은 일찌감치 보궐선거 가능성에 눈길을 주고 있다는 소문들이 들려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겠네요. 네, 특히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북 같은 경우는 올해 산불과 폭우 피해가 그렇죠. 잇따랐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 경북 지자체장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
있는 상황이라 당장 수해 복구의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다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는 성명도 냈던데요. 네, 재판 중인 단체장들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들을 공천한 국민의힘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 민주당 경북도당은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앞서야 할 시장과 군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이들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도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입장을 밝혔나요? 네,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자체장 등이 검찰에 기소되면 당헌에 따라 당원, 당권이 정지되지만 대체로 최종심을 지켜보고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말을 아끼려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자, 대구 경북은 뭐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두터운 곳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최근 2024년 총선을 8개월 앞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최근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했죠. 그중 송원석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협상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특히 경북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지만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없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구 경북 국민의힘은 경쟁력 있는 사람을 선별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TK 지역이죠.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이 있어 지역에 높은 교체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경북의 일당 독점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가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 처리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적발됐다면서 허수아비도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당선된다는 인식이 네.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내년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대구와 경북 상황이 상당히 지금 대조적이라고요? 네.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 중 경북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혈투가 벌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북 정치권은 이달 말 추석 전후로 예상되는 용산 대통령실 개편에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실을 떠나 총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거명되는 참모 가운데 경북 출신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예.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있습니다. 내년 4월 실시될 22대 총선에선 강명구 비서관은 고향인 경북 구미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예. 강훈 비서관은 리턴 매치로 서력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신예들도 속속히 경북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용규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와 박진철 변호사도 각각 포항과 경주에서 사무소를 차리며 본격적인 출마 채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원 초재선으로 구성된 경북 현역 의원 입장에선 올드보이에 더해 대통령실 참모 그리고 정치 신예들의 전방위전 도전까지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대구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반면 대구는 경북에 비해 도전자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출마설이 나오는 대통령실 참모도 드물고요. 지역의 모습을 드러내는 올드보이와 정치 신예들도 소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북 울진에 출마 경력이 있는 정광삼 시민소통비서관이 대구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얘기 정도가 전부입니다. 자, 이렇게 그 대구의 출마 예정자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불거진 공천 파동의 학습 효과라는 분석이 이렇게 대구의 출마 예정자가 적은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대구는 진박 간별사 논란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기억이 있는
있는 경험이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출마 예정자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론에 맞서 똘똘 뭉치려는 상황이라 출마 예정자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예년처럼 대구 공천을 가장 마지막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년 선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대구 12개 지역구 가운데 5명이 당선되는 등 교체율이 약 4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총선 뒤 보궐선거를 통한 2명을 더하면 초선 비율은 58% 정도입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난 총선보다 물갈이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대구 경북에도 큰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일보 임남영 기자였습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예,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성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5일부터 어제까지 울산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주중 3연전에선 1승 2패를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위닝 시리즈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후반기 삼성이 좀 잘했잖아요. 그렇죠. 반등세가 만만치 않았는데 갑자기 좀 잠잠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후반기 들어서 이제 타선이 불을 뿜으면서 상대 마운드를 무너뜨리면서 순위를 끌어올렸는데요. 타선에도 이제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마냥 잘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탓에 좀 다로 가라앉을 때도 있는데 이를 좀 보완해줘야 되는 것이 투수진이죠. 하지만 삼성 투수진이 거의 붕괴됐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라서 승수 쌓기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운드가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가요? 네, 이제 한 시즌을 진행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선발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선발진에 좀 부침이 많았는데요. 먼저 외국인 에이스 데이비드 뷰캐넌이 이제 잔부상으로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좀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탓에 좀 경기 초반부터 삼성 마운드가 무너지기도 했었죠. 뷰캐넌이 후반기 들어서 좀 잔병치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제 베테랑 좌완 선발 백정현은 이제 8월 31일 KT 원정을 앞두고 1군에서 말소되기도 했는데요. 전반기에 겪었던 팔꿈치 통증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이 탓에 10월에서야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백정현 선수가요? 네, 그렇죠. 근데 복귀를 하더라도 한 경기에 등판을 할 수 있을지 말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시즌 아웃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선수 한 명 한 명이 참 소중한 상황인데 진짜 비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아레즈의 대체 후기로 입단하는 이제 테일러 와이드너는 기복 있는 모습으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로서 최소한의 역할로 평가되는 이제 퀄리티 스타트 횟수가 삼성 입단 후 단 한 번에 그칠 정도인데요.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부진을 벗어날 틈이 안 보이는 이제 예비역전 최채흥 선수입니다. 그러고 보니 최채흥 선수가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역 후 11경기에 등판했는데 승리 없이 5패만 거두고 있습니다. 방어율은 이제 7.52고요. 네. 네, 무승이나 이제 방어율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닝 소화력인데요. 11경기에 등판했는데도 이제 소화 이닝이 이제 46.2이닝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 경기에 5이닝도 채 소화하지 못한 셈이죠. 그러니까 팀 불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불펜뿐 아니라 이제 타선에도 부담이 전가되는데요. 점수를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닝을 오래 버텨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타자들에게도 이제 점수를 꼭 올려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원태인 선수 말고는 지금 선발진에 다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문제는 이제 원태인 선수마저 곧 자리를 비우게 된다는 건데요. 이제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리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에 선발된 원태인은 이제 순위 싸움이 이제 치열한 시즌 막판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국가를 위해 태극마크를 달고 이제 대회에 출전하게 되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토종 에이스가 자리를 비우는 것이 달가울 수가 없죠. 예.
빈자리가 크겠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붕괴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입니다. 네, 이런 안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삼성은 이번 주도 더블헤더가 예정돼 있으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이번 주 삼성의 첫 이 더블 헤더가 예정돼 있죠.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서울로 이동해서 이제 잠실에서 두산 베어즈와 이제 내일 열리는 더블헤더를 포함해 4연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쉰 뒤 12일 화요일에는 대구에서 기아 타이거즈와 이제 맞붙습니다. 이튿날에도 이제 휴식을 취하는 삼성은 14일 대구로 KT 위즈를 불러들여 한 차례 경기를 치릅니다. 더블 헤더를 치러야 되지만 그래도 수요일 하루 휴식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렇게 휴식일이 없는 대신에 더블헤더도 충분히 치르지 않을 수 있나라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요. 예, 삼성이 첫 더블 헤더를 잘 치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프로축구 소식으로 넘어가죠. 대구FC가 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FC는 지난 1일 금요일 이제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린 K리그1 29라운드 강원FC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연승을 내달렸습니다. 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대구는 이날 역시 바셀루스와 벨톨라를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이는 또 맞아 떨어졌는데요. 대구는 이른 시간부터 이제 앞서갔습니다. 전반 13분 홍철의 패스를 이어받은 세징야가 골문 측면으로 쇄도하면서 슈팅하기 어려운 각도임에도 이제 강한 왼발 슛을 성공시키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반 종료 직전 대구는 이제 전력의 핵심 세징야가 상대 선수의 무리한 반칙으로 부상을 당해 교체 아웃되면서 위기를 맞았는데요. 세징야 없이 맞은 후반전에서 대구는 수차례 실점한 뻔한 장면을 마주했는데요. 하지만 대구는 끝까지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1대0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대구의 연승 소식은 당연히 반가운데 세징야 선수 부상이 좀 걱정됩니다. 네, 세징야는 이제 교체아웃 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검진 결과 이제 7번, 8번 갈비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회복해서 복귀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네, 우선 세징야는 이제 당장 골절된 뼈가 붙는 데에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 탓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복귀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올해 복귀가 좀 어렵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정규 라운드 동안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파이널 라운드 5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세징야는 산소 치료와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시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빠른 회복에 집중하면서 팀 복귀를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도 부상이지만 지금 타이밍이 참 아쉽습니다. 곧 정규 라운드가 끝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K리그1은 29라운드까지 진행됐는데요. 모든 팀이 3차례씩 맞붙는 정규 라운드도 이제 종료까지 이제 4라운드 남았습니다. 정규 라운드가 끝난 뒤에는 그럼 파이널 라운드가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규 라운드 순위에 따라 상위 6개 팀이 한 차례씩 맞붙는 파이널 A와 이제 하위 6개 팀이 맞붙는 파이널 B로 나뉘어서 파이널 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구는 파이널 A 진출 가능성 어느 정도 있나요? 네, 대구는 현재 승점 41점으로 6위인데요. 5위 서울과는 단 2점 차고 3위 광주와는 승점 4점 차이입니다. 상위권과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파이널 A에 대한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아직 낙과는 이른 것 같은데요. 아래 순위 팀들과도 승점차가 촘촘합니다. 이제 7위 인천과는 1점 차, 8위 대전과는 4점 차에 불과합니다. 자, 매 경기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6위 안에 안정적으로 들기 위해서는 남은 4경기 중 최소 2승을 거둬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구의 남은 상대 팀들은 어딘가요? 네, 대구는 우선 A매치 휴식기가 끝난 직후인 17일 수원 삼성 원정을 떠납니다. 이후 홈에서 포항을 상대하고요. 또 연이어서 전북현대 원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이제 홈으로 수원FC를 불러들여서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4경기 중에 이제 상위권이 2팀이고 하위권이 2팀입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11위, 2위, 5위, 10위를 차례로 상대할 예정입니다. 네, 좀 쉬운 팀들, 그 하위권 팀들만 좀 잘 잡아도 승산이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강팀과 약팀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강팀들이 승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이제 강팀 간의 대결에서 지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확실히 이겨야 하는 경기를 놓치지 그렇죠. 않는 점이거든요. 자,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대구가 한창 이기지 못할 때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잔여 일정이 또 최영권 대구FC 감독의 시험대인 셈입니다. 여기서 대구를 6위 안에 안착시킨다면 최 감독은 사실상 올해 할 만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석지훈 기자는 남은 4경기에서 대구의 성적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좀
맞았잖아요. 예,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좀 쉽지 않은데요. 맘 같아서는 이제 3승 1패 정도면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세징야 선수의 빈자리가 너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승 1패 정도면 그럼 뭐 희망이 있는 건가요? 그 정도면 거의 뭐 확정 짓는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제 K리그 1이 진행되지 않는 대신에 각국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극전사들 경기 결과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이 지난 6일 수요일 창원에서 열린 2024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 1차전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성인 대표팀은 오늘 오전 3시 45분 영국 카디프에서 열린 웨일즈와의 맞대결에서 0대0 무승부라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황선홍호는 좀처럼 승전보를 전하지 못하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제 2년째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감독이 이제 막 부임한 카타르한테 졸전 끝에 패했습니다. 재임 기간에 비해서 이렇다 할 전술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나마 대구 소속 미드필더인 이진용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후반 16분까지 61분 동안 활약했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클린스만호 역시 첫 승 신고에 실패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 부임 후 5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예. 2002년 이제 4강 신화를 이끈 힌크 감독 이후로 이렇게까지 무승 행진이 길어진 감독은 처음입니다. 자, 황선홍호와 클린스만호 다음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황선홍호는 내일이죠. 이제 토요일 오후 8시에 마찬가지로 창원축구센터에서 키르기즈스탄과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12일 화요일 역시 동일한 장소에서 오후 8시에 미얀마와 맞붙는데요. 클린스만호는 이제 13일 수요일 오전 1시 30분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홈 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두 감독 모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걸 수 있는 점은 없을까요? 그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주장을 맡고 있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득점력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좀 승전보를 안길 수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승전보를 기대하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다가오는 일요일 대구 스타디움에서는 2023 대구 전국 마스터스 육상 경기 대회가 열립니다. 특히 대회 당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하는 10km 로드 레이스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출발해 삼성 라이온즈 파크, 대구 미술관을 돌아서 다시 대구 스타디움으로 오는 코스인데요. 주변 도로인 유니버시아드로, 미술관로, 전설로 일부가 오전 7시 5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통제될 예정입니다. 구간 이용하신다면 우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구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2023 청소년 합창 페스티벌 작은 스타들이 내일 오후 3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중창 페스티벌로 축소되었던 합창축제의 화려한 부활이기도 한데요. 대구 오페라 유스콰이어의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 달빛 내륙철도 구축 기념으로 대구를 찾은 광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대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정을 쌓아오고 있는 청소년들의 합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아이들과 달성 습지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맹꽁이와 함께하는 제9회 생명사랑 환경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대구의 우수 생태자원인 달성습지의 가치를 알릴 뿐 아니라 자연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개최되는데요. 대구의 대표 환경축제로 생태 전문가와 함께 달성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알리는 다양한 축제가 수성구에서 열립니다. 먼저 제5회 고산 3동 고인돌 문화축제가 열리고 만촌동에서는 모명제 축제와 함께 담티 한마당 축제도 열린다고 하네요. 특히 고산동에서 열리는 이색축제인 고인돌 문화축제에서는 원시인 옷을 입고 고인돌과 움집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먹다 남은 소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남은 소주로 현미밥을 지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데요. 현미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알코올에 의해 활발하게 배출된다고 합니다. 또 냉장고 냄새를 없애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소주에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이 살균 작용과 함께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또 프라이팬을 세척할 때도 소주를 사용하면 기름때를 더 잘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남은 소주로 그냥 버리지 말고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릭 윤가영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부상자 수가 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이동량 증가와 함께 졸음운전과 조시 태만 등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되는데요. 이에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가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방지와 얼음생수 제공 등의 캠페인을 지속하면서 행락철 증가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부쩍 선선해지면서 나들이 많이 가실 텐데요. 충분한 휴식과 안전운전으로 행복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